여러분 잘 지내셨죠? 아무도 없는 것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어서 좀 덜 뻘쭘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8장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 염색체의 수의 이상, 염색체 구조와 수의 이상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연변이 여러 레벨이 있지만 염색체 순에서의 돌연변이 시간이 다루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사람의 46개 염색체를 캐리어타이핑한 그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룰 것은 어쨌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염색체의 이상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염색체를 어떻게 분류하는지 관련된 내용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적 변이라고 하는 거, genetic variation이라고 하는 거는 뭐 생물 사이에 나타나는 생물 종 내 또는 모든 생물에 나타나는 모든 유전적 다양성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래도 조금 좁혀보자고 하면 여러 가지 그 부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 allelic variation, 대립 유전자 변이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하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보통 유전자 하나 관점. 여러분들이 ABO식 혈액형을 나타낼 때 여러 대립 유전자들이 있었죠? 그러면 그 ABO 혈액형, 그 대립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유전자들의 뉴클레오타이드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 그죠? DNA 시퀀스 차이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차이들에 의해서 서로 다른 효소라든지 아니면 다른 단백질들을 암호화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allelic variatio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의 주제인 염색체 구조와 수의 변이가 있어요. 염색체 구조와 수 변이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allelic variation 유전자 하나에 관련되어 있지만 얘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유전자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화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요. 좀 이따 다루겠지만 염색체의 변화는 우리 그 생물 이 여러 유전자들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유전자들을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유전자 군들을 형성하는 이런 과정들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을 유발할 수도 있죠. 여러분 알고 있는 다운 증후군 같은 것들은 염색체 숫자 이상이잖아요. 그죠? 이런 질병. 하지만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염색체의 수 이상이 식물에 있어서는 좋은 품종 개발에도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차례대로 다뤄볼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염색체를 어떻게 관찰했을까? 옛날에는 이 염색체를 광학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했습니다. 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세포 안에 특히 우리가 세포 분열 중기 정도에 보게 되면 염색체를 뚜렷하게 볼 수 있죠. 전중기나 중기 때 보면 염색체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데 옛날에 이걸 현미경으로 봤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가 사이토제네티시스트, 즉 세포 유전학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세포 유전학자들이 염색체를 봄으로써 종마다 염색체들이 서로 다른 숫자로, 다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염색체는 각 종마다 상당히 서로 다르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사람 아까 46개고요. 초파리 같은 경우는 8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옥수수는 그보다 좀 더 많은, 그러니까 사람과 초파리 한 중간 정도 되는 숫자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광학현미경으로 다 볼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염색체들, 우리 사람이 46개라고 하는데 이 46개 염색체들을 어떻게 배열하느냐.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번부터 22번까지 있고 X와 Y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배열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크기가 중요해요. 1번부터 22번 순서는 크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비슷하다고 하면 동원체의 위치가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원체가 가운데 쪽에 위치하느냐 점점 말단으로 가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분하게 되겠고요. 비슷한 크기이고 비슷한 동원체 위치라고 하면 밴드 패턴으로 그들을 구분합니다. 자, 김사라고 불리는 그 염색 약인데 이 김사 염색으로 염색을 하게 되면은 염색체를 현미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얼룩덜룩한 밴드 패턴들이 보이게 돼요. 이걸 우리가 G밴드라고 하는데 이런 G밴드를 이용해서 염색체들을 우리가 식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동원체의 위치를 얘기했지만요. 동원체가 중간 부분에 있는 걸 우리가 메타센트릭 크로모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중간, 정확하게 중간은 아니고요. 거의 중간 근처에 있는 것들. 서브메타센트릭은 그보다 조금 더 바깥쪽에 있는 것들. 에크로는 조금 더 바깥쪽. 텔로센트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쪽 암이 없는, 그러니까 동원체가 거의 한쪽 끝에 붙어 있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요, 메타센트릭은 거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죠. 서브메타센트릭은 그보다 조금 더. 그 다음에 에크로센트릭은 조금 더. 그 다음에 텔로센트릭은 말단 부분에 이렇게 위치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P와 Q라고 한 표현이 있는데요. P는 짧은 팔을 얘기해요. 짧은 팔. 그러니까 동원체 중심으로 긴 팔과 짧은 팔이 존재하는데요. P는 불어의 뿌띠에서 나왔죠. 작다라고 하는 그 뿌띠에서 나와서 P암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Q암은 긴 쪽 팔이죠. 그래서 P암과 Q암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이시는 이거는 우리 사람의 염색체입니다. 사람의 염색체 1번에서 22번, 그 다음에 Y와 X의 염색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지금 밴드 패턴들이 보이시죠? 이 각각의 밴드 패턴은요, 왼쪽에 있는 것들, 각 염색체 왼쪽에 있는 것들은 그 중기의 밴드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전중기의 밴드 패턴입니다. 중기냐 전중기에 따라서 이 밴드 패턴이 다른 이유는 압축된 정도가 조금 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래도 전중기보다는 중기 때 좀 더 압축이 되기 때문에 밴드가 중기 때 훨씬 더 적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조금 더 그 세세한 그 밴드를 보고 싶으면은 전중기 때의 염색체를 보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 이 동원체 중심으로 P암과 Q암에 이렇게 배열이 되는데요. 각각의 숫자가 있습니다. 동원체가 0이면 여기를 이제 센터라고 보면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숫자가 커지는 방향으로 돼요. 그래서 큰 밴드를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 여기 3번 염색체에 P암에 1, 1이다 하면 여기를 위치하는 거고요. 1, 2다 하면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이쪽 말단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지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자, 이렇게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것들 우리가 캐리오타입이라고 합니다. 이 캐리오타입은 주로 이제 이 중기 염색체들을 우리가 이제 늘어놓는 것이죠. 그 염색체 번호 순서대로 늘어놓는 걸 우리가 이 캐리오타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캐리오타입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염색체 수가 제대로 돼 있느냐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걔들의 밴드 패턴을 정확하게 정밀하게 보게 된다고 하면 그들의 밴드 패턴이 예를 들어 뒤집혀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밴드 패턴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 염색체 구조에 이상이 생겼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리오타이핑은 옛날 아까 얘기했던 세포 유전학자들이 정말 많이 했던 연구 중에 하나예요. 자, 이렇게 사람의 캐리오타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1번, 그 다음에 22번 있고 X 두 개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캐리오타입의 주인공은 여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염색체 이상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볼 건데요. 먼저 염색체 구조 이상부터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염색체 구조의 변화를 이제 보이는 4가지 유형의 염색체 구조 이상이 존재합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는데, 먼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딜리션, 뭔가 결핍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염색체 일부가 사라진 것들을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걸 딜리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듀플리케이션은 중복이죠. 결실, 중복, 역위, 전좌예요. 한자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쉬운 단어는 아닌데, 결실은 빠져있는 거고, 중복은 하나가 2개가 되는 거, 이런 것처럼 염색체 일부가 반복되는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인버전은 역위라고 해서 위치가 뒤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의 염색체가 원래 요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게 거꾸로 뒤집혀가지고 들어가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역위. 그 다음에 트랜스로케이션은 위치가 바뀌는 거죠. 트랜스, 바뀌다, 로케이션, 위치. 그래서 전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좌라고 얘기하는데, 염색체의 어떤 위치에 있었는데 이게 원래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가 아니라 다른 위치에 가서 붙는 현상을 우리가 전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4가지 기본적인 염색체 구조 이상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기 전좌 먼저, 이 전좌에 대한 간략한 얘기가 나오는데, 전좌를 우리가 더 구분하다 보면요, 자, 그냥 일반적인 전좌가 있어요. 그 다음에 reciprocal translocation, 즉
상호 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imple translocation 같은 경우에는 하나가 어디서 이제 잘려가지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이렇게 딱 붙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방향으로 가는 것이고요. reciprocal translocation 상호 전자 같은 경우에는 비상동 염색체 사이에서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너 이거 줄게, 너 나 이거 줘 해가지고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reciprocal translocation 있는데 둘 다 지금 사실 이 생물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또 심한 것들은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simple translocation이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제 한쪽 방향 가지고 거기에 붙게 되죠. 염색체 구조가 크게 차이가 나는 건데 얘는 얼핏 봐서 몰라요. 이렇게 서로 염색체 비상동 염색체가 염색체 일부를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해당 염색체의 어떤 손실이라든지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그림으로 살펴보고 있어요. 딜리션. 자, 여기 Q암에 지금 2번하고 3번 이 부분이 2번이 포함된 이 부위가 사라졌죠. 지금 보시게 되면 밴드를 보게 되면 밴드 패턴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듀플리케이션 지금 화살표 사이의 공간이 한 번 더 반복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인버전은 이 화살표에 2, 3이 되어 있는 것이 3, 2로 서로 자리를 뒤바꾼 거가 되겠고요. 자, 전좌 중에 그 simple translocation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지금 두 염색체가 있죠? 이 염색체의 1번 뒤쪽부터 4번 부분이 다른 염색체 끝에 들러붙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ciprocal translocation은 자, 이 부위와 이 부위가 서로 자리를 뒤바꾸게 된 것이죠. 지금 여기 파란색과 보라색 부위가 자리를 뒤바꾼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염색체 구조 이상을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딜리션과 듀플리케이션, 우리가 이 결실과 중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들이 발생하는지, 그 다음에 결실과 중복은 조금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실이라고 하는 거는 유전자 일부가 사라진 거죠. 우리가 상동 염색체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 예를 들어 한쪽이 결실되거나 그러면은 나머지 한쪽으로 버텨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중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원래 하나씩 존재하는데 얘가 두 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해당 부위가 두 카피가 된다고 하면 염색체가 해당 그 부위의 유전자들이 그만큼 더 많이 발현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염색체 수 염색체 보게 되면 반복되는 서열들이 여러 개가 반복 수가 차이가 나는 경우인데 그거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결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부위가 사라지는 것을 얘기하죠. 그럼 이 결실이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느냐는 결실된 부위의 크기에 따라서 좌우되게 됩니다. 결실이 많이 되면 영향이 클까요? 적게 되면 영향이 클까요? 당연히 말할 것도 없죠. 많이 결실되면 결실될수록 영향이 크게 됩니다. 그리고 결실이 됐는데 하필 굉장히 중요한 부위가 결실된다. 그러니까 그 생명, 이 세포가 또는 그 생물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부위가 결실됐다고 하면은 그러면 결실된 부위가 작더라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실된 양이 얼마큼이냐 그리고 결실된 부위에 얼마나 중요한 유전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결실에 미치는 그 표현량에 미치는 영향이 좌우되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결실되는 방식은 그쵸? 메커니즘 하나입니다. 중간에 예를 들어 이제 여기에는 끝부분이 결실되어 있죠. 한 번 잘려가지고 3번, 4번 부위가 잘려가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사라지는 거. 그래서 3번, 4번 부위가 사라져가지고 만들어진 염색체가 되겠고요. 아니면은 중간 부위가 잘렸어요. 중간 부위가 잘렸는데 중간 부위가 사라지고 보통은 이 끝 부위가 달라붙어요. 중간에 잘리게 되면. 그래서 1, 2, 3, 2, 4가 되었는데 2, 3이 사라지고 1, 4로 바로 연결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실되는 부위가 결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보면 크리-듀쉐 신드롬이라고 불리는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게 있는데 이거를 한글로 치면 묘성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고양이 소리가 나요. 이거를 그렇게 결실된 5번 염색체의 숏암, 즉
짧은 파일 부위가 일부가 딜리션 되는 애들이 되겠어요.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그래서 5번 염색체의 끝 부위가 지금 딜리션 됐죠? 이런 애들은 특징적인 그런 얼굴 표현형이 나타납니다. 특징적인 표현형과 함께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울음소리가 고양이 울음소리 같은 그런 특징을 나타내요. 물론 오래 살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애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겠고요. 듀플리케이션도 뭐 이 결실처럼 굉장히 그 얼마나 많이 중복됐느냐 또 얼마나 중요한 유전자들이 끼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많은 부분이 중복되면 중복될수록 표현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이 듀플리케이션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자, 리컴비네이션 동안에 자, 우리가 이제 그 비정상적인 효과가 있는데 non-allelic homologous recombination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 페이지 그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염색체에 보게 되면요. 비슷한 서열들이 쭉 많이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인데 원래 상동 염색체끼리는요. 어때요? 상동 염색체끼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요거와 요거는 지금 상동 염색체이긴 한데요. 자, 시퀀스가 비슷한 부위, 지금 빨간색 부위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 염색체에는 2번 반복된단 말이죠. 얘도 지금 같은 상동 염색체 2번 있는데 상동 염색체가 서로 이렇게 그 접합을 해가지고 얘네가 키아스마 형성할 때 시퀀스가 비슷한 부위끼리 붙는단 말이죠. 아무런 상관없는 시퀀스끼리 붙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 얘들도 헷갈릴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빨간색 부위가 시퀀스가 비슷하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여기가 교차가 일어나야 될 곳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교차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이쪽 암과 이쪽 암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지금 두 크로모즘을 형성하지만 중간에 서로 이 unequal crossover가 일어나는 곳들, 우리가 부등 교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 같지 않은 곳에서 교차가 일어나는 것들은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만큼이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만큼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자 짧은 것을 받게 돼요. 얘는 그 결과적으로 딜리션이 되게 됩니다. 이 unequal crossover의 결과는 한 염색체는 결실이 일어나고요. 나머지 염색체는 그만큼 더 갖게 돼요. 중복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중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염색체 부분 중복이 사례가 그렇게 참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 있긴 있다고 하는데요. 샤코마리투스 신드롬, 샤코마리투스 질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샤코마리투스 질병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삼성가에서 그 질병을 갖고 있어서 되게 유명해요. 삼성가에서 염색체의 특정 부위가 이 중복이 되어 있는데 그 부위가 주로 그 신경의 축삭을 형성하는 단백질. 그러니까 신경 여러분 그 축삭이라는 그 수초를 형성하는 애들 있죠? 수초 세포의 형성에 관련된 단백질의 일부가 좀 많이 중복이 돼요. 더 많이 발현돼 가지고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샤코마리투스 처음 들어봤죠? 네. 그래서 이 샤코마리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그 그림이 안 나와 있는데 이 발바닥이나 손바닥 같은 부분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우리 평발이라고 생각하는데 평발의 정반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튀어 올라와요. 이렇게 튀어 올라와서 걸음걸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샤코마리투스 같은 경우는 도미넌트 패션으로, 그러니까 우성 유전되는 형식 패턴을 띠게 되는데 저걸 또 가진다고 해서 모두 다 똑같은 증상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거의 정상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삼성가에 보면 이재용 같은 경우는 안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부진이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부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각한 영향이 아닌데 이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보게 되면 나중에 걷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지죠. 네,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이 되겠죠. 염색체 중복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이 될 거예요. 자, 염색체 중복은 또 진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염색체가 중복되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여러 유전자들이 같이 중복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유전자들의 개수가 늘어나는, 그리고 그 유전자들이 나중에 서로 다른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한 조상에서 나온 유전자지만 서로 각각 조금씩 미세하게 다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진 패밀리, 즉 유전자군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군을 해서 이 유전자군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뭐랄까 한 유전자 시작해서 진화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을 포함하고 있게 되겠죠.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은 하나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 직렬상동과 병렬상동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응? 직렬상동과 병렬상동? 발음이 좀 막 새는데 직렬상동은 우리가 패럴로그라고 합니다. 패럴로그라고 하고요. 여기 패럴로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병렬상동은 호몰로거스라고 합니다. 호몰로그, 패럴로그인데 이게 뭐냐? 한 염색체 상에서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특정 염색체 부위가 중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염색체 부위에 들어있던 유전자가 한 카피가 더 생기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직렬상동이라고 해요. 패럴로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객체 내에서 염색체의 수가 늘어나서 같은 유전자가 두 카피, 세 카피가 되는 거 이런 형성을 우리가 직렬상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병렬상동은 뭐냐면 자 이거는 이런 듀플리케이션과 전혀 상관없어요. 이런 거 왜냐면 예를 들어 사람의 뭐 히스톤 유전자가 있어요. 히스톤 유전자가 히스톤 1, 뭐 히스톤 2 이런 게 있잖아요. 히스톤 2 유전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의 히스톤 2 유전자가 있으면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척인 침팬지 히스톤 2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의 히스톤 2와 침팬지의 히스톤 2는 사람과 침팬지의 공통 조상이 갖고 있었겠죠. 그거를 이 종분화가 되면서 각 자손 종들이 똑같이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병렬상동이라고 해요. 직렬상동은 한 염색체 내에서 카피가 증가하는 것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병렬과 직렬상동의 가장 그 개념을 잘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면 좋은 그런 예시가 뭐냐면 글로빈 유전자군이에요. 글로빈. 여러분 글로빈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글로빈 하니까 무슨 뭐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자, 이 글로빈 유전자군은 굉장히 큰 유전자군입니다. 14개의 그 직렬상동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14개로 되어 있고 사람에 있어서 헤모글로빈, 그다음에 또 이 마이오글로빈 이런 것들이 글로빈 유전자군에 해당되게 됩니다. 자, 이들의 유전자의 특성은 뭐예요? 글로빈 유전자군은 무엇을 전달할 때 쓰죠? 그렇죠. 산소를 전달할 때 쓰죠. 마이오글로빈 같은 경우에는 근육 안에서만 있어요. 걔들은 근육 안에 있고 다른 곳에 가지 않죠. 헤모글로빈 혈액 안에 들어있으면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산소를 전달하는, 수송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둘 다 공통적으로 산소를 자기가 갖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얘들의 시퀀스들이 거의 비슷해요. 사실은. 그러면 원래 이들의 조상 글로빈 유전자가 있을 거예요. 어떤 ancestral 글로빈 유전자가 있을 건데 이것들이 중복을 통해서 여러 카피들이 막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중복되면서 헤모글로빈의 조상과 마이오글로빈의 조상이 처음에 생겼을 거고요. 또 헤모글로빈의 조상들은 더 많이 그 뒤에 이 카피들이 만들어지면서 현재 우리가 알파 사슬과 베타 사슬의 두 유전자군으로 구성되는데요. 알파 사슬에는 보면 알파가 들어있겠죠. 알파도 알파 1도 있고 알파 2가 있고요. 파이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제타인가 뭐 그런데 하여튼 이런 다양한 그 알파 유전자분들이 존재하게 되고요. 베타도 역시 베타와 델타, 감마, 엡실론 같은 이런 유전자분이 생기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에 이 psi가 되어 있는 것들은 슈도진, 가짜 유전자들이 되겠어요. 죽은 유전자들,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 유전자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유전자들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지금 흡사 개통수처럼 생겼죠? 개통수처럼 생겼다는 얘기는 이게 이 염색체 내에서 계속 중복되면서 만들어진 그런 상황이 되겠어요. 여러분 알겠지만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알파2, 베타2만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의 여러 발생 단계에서 이 유전자들이 발현이 다 다르죠. 태아 때는 알파2, 델타2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베타 대신에 델타를 갖고 있는 이유는 자, 이 델타가 있으면 델타는 엄마가 갖고 있는 베타보다 산소에 대한 친화도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탯줄을 통해서 태반을 통해 가지고 엄마의 혈액과 태아의 혈액이 직접 만나진 않지만 혈액들이 서로 이제 이 얇은 혈관을 통해서 서로 만나게 돼요. 그러면 엄마가 갖고 있던 산소가 해리게 되면은 이 태아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갖고 있던 헤모글로빈보다 태아의 헤모글로빈이 훨씬 더 산소 친화도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엄마 걸 뺏어와. 그렇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알파2, 델타2가 알파2, 베타2, 즉 성인이 갖고 있던 헤모글로빈 조합보다 훨씬 더 산소에 대한 친화도가 높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유전자들이 진화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 그 모든 생물의 조상이 프로캐리오트, 그 원핵 생물이라고 가정하면 원핵 생물들은 유전자를 많이 갖고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적은 수의 유전자에서 사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만 개 가까이 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죠. 이 많은 수의 유전자가 어떻게 증가했겠어요?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있던 유전자들이 계속 중복되면서 각기 다른 기능을 갖게 되면서 새로운 유전자들을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유전자가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유전자 중복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의 개수가 늘어나고 또 그 유전자들이 각각의 새로운 기능을 획득할 수 있게끔 하는 새로운 어떤 이 진화의 발판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었는데요. 우리 예를 들어 이제 한 DNA 조각들 1000베이스나 그보다 조금 더 큰 경우에는 이런 DNA 조각들 1000베이스나 또 그보다 조금 더 큰 조각들이 여러 카피들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 이제 우리가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림을 보고 설명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 지금 그런 조각이 A라고 한 조각이 있어요. 지금 A라고 한 조각이 있고 이 사람 어떤 사람의 지금 어떤 특정 숫자의 상동 염색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A의 카피 넘버가 한 번만 돼 있는 카피 넘버 한 개씩만 갖고 있는 염색체를 2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A에 하나 있고요. A가 2개가 있는 염색체 각각 동일한 염색체예요. 그런데 이렇게 카피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조사해 보면 사람마다 염색체 1번 염색체 조사한다고 하면 1번 염색체에 있는 카피 넘버 베리에이션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게 다양한 생각보다 저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염색체는 정적인 구조가 아닙니다. 굉장히 동적인 구조예요. 염색체는 끊임없이 변하죠. 예를 들어 이제 그 생식세포를 만들 때도 크로싱 오버를 통해 가지고 그 염색체의 구조가 막 바뀌게 되고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결실, 역위, 전좌, 중복 이런 과정들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환태평양 시대의 그 불의 고리처럼은 아니지만 굉장히 염색체도 안정적이지 않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제도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자, 결실과 중복은 공통점이 있어요. 어쨌든 얘들은 되면은 표현형에 좀 심각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돼요. 예를 들어 많이 결실되거나 많이 중복되게 되면 거의 치명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자 여기 보이는 그 다음 나머지 2가지 패턴 여기와 전좌는 약간 달라요. 왜냐? 여기와 전좌 자체는 염색체가 새로 늘어나진 않아요. 또 줄어들진 않아요. 어디 염색체가 잘려서 다른 곳에 간 거잖아요. 그죠? 염색체 총량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결실과 중복보다는 훨씬 더 표현형의 변이가 덜해요. 표현이 심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섹션에서는 우리가 이 인버전, 역위라고 하는 거의 2 종류, 페리센트릭과 파라센트릭 이거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요. 자, 이 2가지 패턴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다음 세대를 만들 때, 현재 세대는 괜찮아요. 그것이 직접 일어난 세대는 괜찮지만 그 다음 세대에서 생세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생세포를 만들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호 전좌 있었죠. 리시프로칼 트랜스로케이션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2가지 기본 메커니즘.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 상호 전좌도 감수 분열, 그러니까 생세포를 만드는 감수 분열 때 문제가 발생시키는데 어떻게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여러분? 자, 염색체의 역위는 제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뒤집히는 거예요. 이렇게 염색체 이 방향이 있는데 이게 뒤집혀가지고 들어가는 게 되는 겁니다. 뒤집혔기 때문에 전체적인 염색체 총량은 변하지 않아요. 그냥 뒤집혀서 들어갔을 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여기가 이러한 경우에는 표현형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여기를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되면 왜 두 가지를 구분하냐면 얘들의 결과가 나중에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페리센트릭, 센트릭은 센트로미어, 동원체를 얘기합니다. 동원체 주변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원체 포함 여기라고 보시면 돼요. 페리센트릭은. 그러니까 동원체가 끼어 들어간 상태로서 이게 여기가 되는 경우. 또는 페라센트릭 같은 경우는 동원체 옆이에요. 그러니까 동원체 제외 여기가 되겠습니다. 동원체를 포함해서 여기가 되느냐, 동원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여기가 발생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게 되면요, 정상적인 염색체, 지금 A부터 I까지 지금 순서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동원체 포함 여기 같은 경우에 동원체가 포함돼서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D, E, F, G가 G, F, E, D로 바뀌게 된 겁니다. 지금 동원체 포함해서 여기가 발생했어요. 그 다음에 동원체 제외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동원체가 포함되지 않고 나머지 염색체 부위에서 여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다르죠. 이 둘은요, 이 둘은 평소 살아가는데 큰 영향이 없어요. 여기 자체가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얘들이 감수 분열 할 때 얘들 둘에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기가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영향이 있다고 하면 두 가지 그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요. 하필 여기가 일어나는 곳이 유전자가 있는 부분 중간에서 잘렸어요. 그럼 해당 유전자 발현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겠죠. 어느 부분에서 잘렸느냐. 브레이크 포인트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자 여기 해당 유전자가 여기 어떤 유전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조절받는 그 조절 부위가 앞에 있었죠. 근데 얘가 뒤집혀가지고 딴 데 갔는데 그 앞에 너무너무 강력한 프로모터가 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필 갔는데 그 프로모터에서 얘들이 강하게 발현되게 되겠죠. 그러면 표현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위치 효과라고 얘기해요.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어느 위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얘가 발현이 확 죽을 수도 있고요. 발현이 확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치 효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약간 그 사람 집단 중에 약 2% 정도가 인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버전이 꽤 흔한 것으로 보이고요. 보통은 이런 이 여기가 잘 표현용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나오는군요. 얘들의 그 자손을 생성할 때, 즉 그 생식세포를 형성할 때 인버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은 인버전이 생기면 양쪽 염색체가 똑같은 인버전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하나는 정상, 하나는 여기가 생기는 걸 우리가 인버전 헤테로자이고트라고 하는데 이 경우 감수 분열 때, 특히 감수 분열 전기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감수 분열 전기 때 왜 그러냐면 그리고 보도록 하죠. 자, 여기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지금 여기가 생긴 그 염색체가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없는 염색체, 정상적인 염색체가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얘들은 평소에 그냥 그 마이토시스, 즉 유사 분열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서로 여기가 있는 것과 여기 없는 염색체가 서로 만날 일이 없으니까 각자 그냥 알아서 헤어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감수 분열할 때는 얘들이 상동 염색체가 모이죠. 그리고 사분 염색체를 형성합니다. 모여서 그냥 모였다가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라 모여가지고 뭘 해요? 교차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 교차가 일어나야 되는데 교차가 일어나기 위해서 얘들은 모이는데 비슷한 사유끼리 모여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슷한 사유인데 자, DG, EF, FE, GD 서로 안 맞아요. 지금 보게 되면요. 여기가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위치가 맞지 않아요. 위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 보는 것처럼 얘가 이렇게 꼬여요. 아래 거가 꼬이든지 위쪽이 꼬이든지 꼬여가지고 억지로 위치를 맞추게 됩니다. 그러면 D, E, F, G가 대략 맞죠? 이렇게 꼬이면서 자, 여기가 된 부분들이 D, E, F, G라고 하는 대략 자기의 상동 유전자들과 서로 위치를 맞추게 돼요. 자, 여기까지도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꼬인 부분에서 이 루프를 형성한 부위에서 여기서 크로스오버가 일어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크로스오버가 생기는 순간 자, 아래에 보이는 것 같이
이상한 그 딸 염색체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정상적인 거 두 카피가 생기는 건 문제가 없는데, 자, 어떤 딸 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결실이 일어나죠. 그죠? 어떤 딸 염색체는 중복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결실과 중복이 일어나고, 이거를 받은 애들은 아까 봤던 결실과 중복의 효과를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이죠. 이상한 자손. 대개는 다 죽을 수도 있죠. 얼마나 결실됐느냐, 중복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분명합니다. 자, 이 경우 왼쪽은 동원체를 포함한 여기고요. 동원체를 포함하지 않은 여기는 더 가관이에요. 똑같이 루프를 형성해서 만들어지는데 정상적인 건 두 개 만들어지지만, 자, 하나는 어때요? 이게 지금 동원체가 없어져요. 보시는 것 같이. 동원체가 없는 염색체는 나중에 사라지게 됩니다. 동원체가 없기 때문에 얘들은 어느 쪽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딸세포가 이렇게 나눠질 때요. 끌려가야 되잖아요. 끌려갈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중간에 어정쩡하게 남아있다가 핵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분해가 돼버립니다. 사라져요. 또는 동원체를 두 개를 갖는, 그러니까 한 염색체는 동원체가 없어지고 한 염색체는 동원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갖는 애들도 역시 문제가 있죠. 서로 양쪽을 끌기 때문에 안 끌려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얘도 사라질 수도 있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자, 이런 염색체를 가진 물려받은 그 자손들은 어떻겠어요? 정상적이겠어요? 아니죠. 역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여기가 생긴다는 거는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딸세포를 만들 때 그 딸세포의 절반, 그러니까 이 생세포의 절반 정도는 이상 염색체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 전자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전자는 위치가 바뀌는 거죠. 원래 있던 위치에서 이상한 위치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전자라고 하고요. 상호 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두 개의 비상동 염색체가 서로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비상동 염색체 사이에서 크로스오버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이 상호 전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호 전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그 메커니즘, 기작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는 염색체가 끊어졌다가 그 염색체가 이 DNA 리페어, 우리가 그 DNA 수선을 하죠. 수선하는데 잘못 수선한 거예요. 바꿔서. 그러니까 저랑 이거랑 팔이 뚝 떨어졌는데, 좀 잔인하긴 하지만 뚝 떨어졌는데 두 의사가 실수로 서로의 팔을 바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가냘픈 팔을 갖게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은 가냘판인데 붉은 팔을 갖게 될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 경우 아니면은, 자, 비상동 염색체 사이에서 크로스오버가 일어나서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왼쪽에 지금 2번과 22번이 있는데, 자, 2번과 22번이 있는데 둘 다 떨어졌어 지금. 근데 실수로 애들이 붙였는데 바꿔서 붙인 경우죠. 이렇게. 이런 경우 아까 1번 케이스가 되겠고요. 자, 1번과 7번 염색체 서로 비슷한 서열 사이에서, 예를 들어 아까 카피가 염색체 모에 상당히 비슷한 카피들이 많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1번, 7번 사이에서는 크로스오버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일어나는 게 된 거죠 지금. 그러면 1번과 7번이 서로 자리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상호 전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전자도 염색체 소식이 없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 경우가 문제가 없는데, 자, 문제는 이제 그 얘들도 감수 분열 동안에 이제 포지션 이펙트 먼저 설명하고 있네요. 서로 문제가 없는데 아까 봤던 전자처럼 여기처럼 얘들이 이제 서로 다른 곳에 염색체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부위에 그 주변의 영향에 의해서 포지션 이펙트가 그 위치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뭐 상호전자 말고, 상호전자 같은 경우는 큰 영향이 없지만 simple translocation, 단순 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쪽 염색체에 갖다 들어붙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호전자 같은 경우는 염색체 총량의 변화가 없지만 얘 같은 경우 염색 총량의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로버소니안 트랜스로케이션, 로버소니안 전자가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 좀 특이한 전자긴 해요. 자,
동원체 위치에 따라서 제가 아까 메타센트릭, 페라메타센트릭, 뭐 에크로센트릭, 텔로센트릭 얘기를 했었죠. 영웅체의 위치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두 개의 텔로센트릭 또는 에크로센트릭 염색체가 양쪽 끝에 동원체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동원체가 서로 동원체를 매개해 가지고 두 개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흡사 거대한 염색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여기 이 14번 염색체와 21번 염색체. 21번 어디서 많이 본 염색체 아니에요? 많이 들어봤죠? 이거 뭐예요? 바운주고 관련된 거죠? 둘 다 여기가 이제 거의 그 에코센트릭 그 크로모즘이에요. 이 거의 끝에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쪽에 서로 여기서 크로스오버가 일어나서 하나의 동원체를 합쳐지면서 이렇게 21번 염색체와 14번 염색체를 가지게 되는 21번 염색체 상당수와 14번 염색체 상당수를 가지게 되는 이러한 그 로버소니안 트랜스로케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 염색체를 가지게 되면요. 이 사람의 캐리어타이핑을 해보면 46개야. 이거를 물려받고 정상적인 이거를 갖고 있는 정자나 남자가 정상적인 정자와 남자랑 결합을 하게 되면요. 이 사람은 염색체 수가 46개인데 이상하게 다운 증후군 증상이 나타나요. 이상한 것도 아니지 당연히. 21번을 하나 더 갖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21번 있지요. 거기에 21번 하나 더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염색체 수가 46개임에도 불구하고 다운 증후군 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거와 상관없지만 사람은 46개 있죠. 하지만 사람과 가장 가까운 친척인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는 48개 염색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침팬지, 고릴라, 오랑우탄 같은 경우 거기에 두 개의 에크로센트릭 크로모솜이 결합해가지고 이 로버소니안 그 트랜스로케이션 돼서 사람한테서는 두 개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똑같이 줄은 카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염색체 두 개가 줄어드는 그런 숫자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렇게 진화도 연관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로버소니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나가 더 염색체가 많기 때문에 unbalanced, 즉 균형이 맞지 않는 그 유전자 조합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역시 그 이 전자, 특히 상호 전자 우리가 예를 들어볼게요. 상호 전자도 얘들의 감수 분열 동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수 분열 동안에 크로스오버가 일어나야 되는데 서로 다른 염색체상에 같은 염색체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1번과 2번 염색체가 지금 상호 전자가 됐어요. 그래서 1번 염색체의 한쪽 끝에는 파란색 부위가 2번 염색체 부분이고요. 2번 염색체 한쪽 끝에는 1번 염색체 부위가 붙어 있어요. 자, 이 1번과 2번 염색체가 감수 제1 분열 전기 때 이런 형태로 맞붙어 있어요. 이런 형태로. 왜냐하면 2번끼리는 비슷한 부위가 없죠. 여기가 달라요. 1번끼리도 여기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염색체가 총 8개의 염색체가 이렇게 맞붙어 있는 아주 복잡한 패턴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갈라지긴 갈라져야 돼요. 어떻게 갈라지느냐에 따라서 그 얘들이 만드는 생스테프의 운명이 다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맨 왼쪽은 그거예요. 자, 이거와 이거 서로 대각선으로 얼터너티브하게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밸런스를 이룬 거 있죠. 1번 두 개의 딸세포는요 정확하게 자기 원래대를 갖고 있어요. 두 개의 딸세포는.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딸세포는 그 이 상호 전자가 된 애들인데 보니까 1번과 2번 염색체의 조상은 다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딸세포 4개는 정상적으로 이거와 결합하는 정상적인 그 배우자와 결합해서 만들어진 자손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표현형이 나타나요. 문제 없죠? 자, 나머지 2개는 둘 다 비정상적인 경우가 있는데 자, adjacent one segregation 같은 경우는 뭐냐면 서로 다른 염색체끼리 붙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1번과 2번, 지금 1번과 2번이죠? 1번과 2번 염색체 그 메이저한 애들이 이제 1번과 2번 이것들이 이제 다른 염색체끼리 넘어온 거죠. 이 경우에는 자, 이 얘들이 만든 딸세포 4개가 전부 다 unbalanced. 즉, 얘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 이 부분이 없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란색 이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딸세포 4개는 안 좋은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동일한 염색체끼리 갈라진 경우가 있어요. adjacent to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요. 거의 안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도 역시 따세포 4개가 전부 다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 경우는 거의 안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빼고 거의 이거 아니면 이건데, 이 경우에는 이 따세포 4개가 유전자의 총량, 염색체를 정확하게 밸런스드하게 갖고 있죠. 얘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언밸런스드하게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 그냥 넘어갔네요. 세미 스터릴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만들어진 수에,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얼터너티브하게 들어간 정상적인 그 이 배우자 4개, 그 다음에 어드제스트 1의 비정상적인 배우자 4개, 이렇게 봤을 때 반은 정상, 반은 비정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미 스터릴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이 불임이다라는 뜻이죠. 생세포를 만들어진 거에 반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조금만 더 참으세요, 여러분. 많이 왔어요. 자, 우리 염색체 수 이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염색체 수에서 정수성과 이수성에 관련된 정의를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 정수성과 이수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배수성과 또 이수성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성은 염색체가 하나가 많거나 하나가 적거나 이런 것처럼 되는 걸 우리가 이수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다운증후군 같은 경우 21번 염색체가 3개가 되죠. 전체 세트가 다 있는데 21번이 하나가 더 많아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이수성, EN 플러스 1로 우리가 표시하는데, 이걸 우리가 특정 염색체가 3개가 된다고 해서 우리가 트리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염색체가 하나가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터너 증후군 같은 경우는 X 2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성이 하나만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 염색체 하나가, 전체 3세트가 하나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X의 모노좀이라고 얘기를 하죠. EN-1. 이걸 우리가 이수성이라고 하고요. 정수성은 EN 이퀄 46이니까 N이면 우리가 23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한 세트 단위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정수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수 단위로 트리플로이드 전체가 3배체, 전체 세트가 3개가 있는 걸 우리가 3배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테트라플로이드는 전체 세트가 4개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정수성이라고 하죠. 유플로이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수성과 이제 배수성에 대해서 알아볼 것 같은데, 이수성은 염색체 한두 개가 더 많다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이수성의 예, 사람에서 나온 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런 이수성은 염색체 세트에서 특정 염색체 숫자가 거기서 이제 한 개가 많거나 한 개가 적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이수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비정상적인 표현형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염색체 하나가 더 많다고 좋은 거 없죠. 다운증후군 보시면 하나가 없어도 좋은 게 없어요. 이런 것처럼 이제 염색체 수가 많아지거나 적어지게 되면 그가 갖고 있던 여러 유전자들의 그런 그 발현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염색체 수 이상 이런 그 이수성 그 태아들은요 보통 대부분 다 유산돼요. 거의 사람 같은 경우 거의 다 유산됩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나마 21번하고 몇 번 염색체의 그런 트리조미들이 살아남아서, 그런 다운증후군 애들은 많이 죽어요. 그 중에 아주 극소수만 살아남아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그게 이수성 중에 굉장히 많은 축에 속하죠. 그래서 13번, 18번, 21번 이 세 개가 사람 상염색체의 이수성이 잘 나타날 수 있는, 그 중에 21번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수성이 왜 일어나냐면 죄송합니다. 그 성염색체 같은 경우 이수성이 좀 활발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수성의 대부분은 다운증후군 아니면은 터너, 그다음에 클라인펠터 이런 것들이잖아요. 터너, 클라인펠터 이런 그 성염색체에 나타나는 이수성이 왜 나타나냐면 X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가 있어도
그 중에 하나만 액티베이션이 되고요. 나머지 두 개는 뭐 예를 들어 여러 개가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불활성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개 갖고 있어도 큰 문제가 없고요. Y 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있어도 뭐 그게 그 문제가 없는 게 그 유전자가 워낙 적어요. 또 핵심적인 유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염색체의 유수성이 그나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18번, 13번, 18번, 21번은 각각 이런 이름들을 갖고 있고요. 성염색체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XXY 클라인펠터, XYY 제이콥스, 그다음에 XXX 트리플 X, X0 터너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 중에 다운 증후군 얘기가 나온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잘 분리돼야 되는데 감수 분열 동안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예요. 다운 증후군이 왜 발생하냐면 주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원인이 돼서 많이 발생합니다. 여성 요즘 결혼 늦게 하니까 노산들이 많죠. 늦게 결혼하게 되면요, 여성의 그 갖고 있던 난자들 같은 경우에는 감수 제1분열 전기에 멈춘 상태로 이렇게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수십 년 동안 그래요. 태어나서 계속 머물러 한 30년, 40년 동안 머물러 있다 보면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분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너무 오랫동안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나이가 들면은 이 다운 증후군 그 증가율이 꽤 높아집니다. 50세 때 아이를 낳게 되면 12명 중에 1명이 다운 증후군을 갖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꽤 증가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염색체 전체 세트의 증가를 보게 되고, 우리가 이걸 배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염색체가 정수성으로 2개, 4개, 6개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도폴리플로이드라고 하는 우리가 내배수성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 우리 사람한테도 존재합니다. 이런 부분들 설명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배수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초파리의 침샘 염색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폴리틴 크로모좀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업 같은 데서 특히 식물 같은 경우에 이런 배수성을 이용하면 좋은 품종의 우리가 작물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수성은 전체 세트가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 배수성, 디플로이드가 됩니다. 이배체가 되겠고요. 많은 동물들은 거의 다 이 다배체가, 그러니까 배수체가 되지 못해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배체가 주로 돼 있고요. 배수체가 되면은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가 그런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벌 같은 경우에는 반수 배수체가 됩니다. 반수 배수체. 그러니까 벌 같은 경우는 암컷들은 이배체가 되죠. 수컷들은 반수체입니다. 그러니까 수펄들은요, 난자가 수정이 되지 않는 난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수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정된 난자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것들은 암펄들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개구리 중에 특정 종 같은 경우에는 배수성이 가지고 있는 애가 있대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2배체, 얘는 4배체라고 합니다. 똑같이 생겼죠? 똑같이 생겼는데도 배수체가 차이 나요. 그러니까 2배체, 3배체 교배하면 자손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종 사이에서 이제 그런 어떤 생리적 격리가 일어나게 되겠고요. 자, 내배수성, 내배수성은 뭐냐면 우리 간세포가 되게 특이한 게, 간세포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단백질 유전자를 막 만들죠. 수많은 유전자를 발현시켜 단백질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근데 간세포 중에 상당수가 2배체가 아니라 3배체, 4배체, 8배체까지 존재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많은 염색체를 이용해서 유전자를 더 유전자 산물을 많이 만들어내서 간의 기능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특이한 우리 그 일반 체세포 내 배수체가 존재하게 됩니다. 자, 폴리틴 크로모점은 곤충, 파리나 이런 애들의 유충의 침샘에 존재하죠. 이 폴리틴 크로모점 뭐냐면 침샘 염색체는요, 침샘 세포들은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아요.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데 계속 핵 분열을 해요. 핵을 계속 증가시켜요. 그리고 얘들이 증가하면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뭉쳐요. 같은 상동핵끼리 쭉쭉쭉 뭉쳐가지고 쌓이는데, 이 쌓이게 많이 쌓이게 되면 이런 것처럼 현미경으로 쉽게 관찰될 수 있는 거대한 염색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폴리틴 크로모점, 다사 염색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폴리틴 크로모점이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용을 해가지고 특별하게 염색을 하지 않아도 얘들의 밴드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배수체입니다. 배수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식물에 굉장히 흔하죠. 꽃식물들, 꽃을 피우는 식물이나 양치식물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35%가 바로 이런 배수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빵밀 있죠? 빵밀도 6배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식물들은 진화적으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많은 염색체를 갖고 있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갖는 게 얘들의 삶에 도움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생물처럼 무슨 이렇게 플라스미드를 얻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식물 같은 경우에 이게 굉장히 흔합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작물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런 같은 경우에는 크기도 커 보이고 더 병해충에도 강한 이런 애들은 배수체가 많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테트라플로이드, 디플로이드, 테트라플로이드가 훨씬 더 꽃이 탐스러워 보이죠. 그 다음에 아까 봤던 이 밀 같은 경우에도 6배체가 되게 되겠습니다. 잠시 설명했지만 밀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종의 세 종의 2배체들이 합쳐져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홀수 배수체가 존재하죠. 배수체 중에도 2N, 4N, 6N 이런 짝수 배수체가 있지만 짝수 배수체는 정상적인 자손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홀수 배수체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자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홀수계가 되면 자 여기 지금 파란색 염색체도 3개, 그 다음에 여기 보라색 염색체도 3개 있죠? 얘가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갈라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염색체 언밸런스가 생겨요. 언밸런스. 그렇게 되면 이 딸세포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홀수 배수체로 가지고 있는 세포들을 홀수 배수체가 있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요 씨앗을 만들지 못해요. 종자를. 왜냐면 얘가 발생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이거 파란색은 2개, 보라색은 1개, 빨간색 2개, 주황색 1개 이렇게 있으면요. 이거가 정상적인 애들이랑 결합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안에 염색체 수가 들쑥날쑥해요. 조합이. 그렇게 되면 얘가 발생을 제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죽어요. 그 종자가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그 다음 세대의 그 식물이 안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일 안에, 열매 안에 종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씨 없는 열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씨 없는 수박이라든지 그래서 씨 없는 수박, 씨 없는 바나나 전부 다 홀배수체예요. 홀배수체, 3배체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씨 없는 그 꽃들도 있는데 그 다음 여기 안 나와 있네요. 금자나 같은 경우에는 이 씨 없는 꽃을 만들어가지고 3배체 꽃이죠. 꽃의 존재 이유는 뭐죠? 그 다음 세대 종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죠. 근데 얘가 그 다음 세대 종자를 안 만들어. 그러면 종자를 만드는데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데 그 에너지를 안 쓰니까 꽃이 더 오랫동안 아름답게 이렇게 펴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3배체 꽃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 배수체 메커니즘인데요. 이 배수체 메커니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유사분열 때 전체 세트가 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 내가 마이오틱, 마이토틱, 넌디스 정션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수분열 때 전체 세트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유사분열, 감수분열 때 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서로 이종 간의 교배가 일어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배수체가 만들어진 경우. 비분리 현상이라는 건 너무 당연하죠. 예를 들어 콜리친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여러분. 콜리친이라는 물질을 처리하게 되면요, 콜리친은 염색체가 분리될 때 방추사를 형성하죠. 방추사가 튜블린이라고 하는 그 단백질로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것들의 합성을 막아요, 콜리친. 그러면 방추사 형성이 안 되면 얘들이 어때요? 분리가 안 되죠. 분리가 안 되면 그 염색체 세트 그대로 갖고 그 다음 딸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콜리친이라고 하는 물질 같은 걸 처리하게 되면 바로 이제 이 분리가 되지 않는 그런 애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전체 세트가 분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배수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고요. 유사분열 또는 감수분열 때 지금 이건 유사분열 때 이제 세트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를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유사분열, 감수분열이든 어쨌든 동종에서 염색체가 쭉 증가하는 걸 우리가 동질 배수성이라고 합니다. 오토폴리플로이드는 같은 종에서, 그러니까 뭐 바나나면 바나나, 여기서 이제 그 배수체가 만들어지는 것들. 근데 이질 배수성은 뭐냐면, 이질 배수성은 뭐냐면 서로 다른 종의 두 개 것이 섞이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밀 같은 경우가 해당되죠. 밀 같은 경우에는 세 종의 염색체가 섞였어요. 그리고 이 세 종의 염색체가 이게 섞여가지고 이것들이 그대로 기분리가 일어나면은 우리가 알로폴리플로이드라고 불리는 이질 배수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식물에서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코리친을 처리하게 되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배수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배수체를 만들 수 있고, 자 여기 하나의 예가 나와 있는데 식물을 심었어요. 식물을 심어가지고 가지가 나오면 이 가지에다가 코리친을 처리해요. 이 가지의 눈에다가. 가지의 눈에다가 코리친을 처리하면 가지의 눈 자체가 이제 사배체가 되는 거죠. 사배체가 돼서 쭉 뻗어 나오면 식물 같은 경우는 또 좋은 게 이걸 잘라가지고 우리 영양번식이라고 하죠. 영양번식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은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얘는 온전히 사배체의 식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물의 배수체를 만들고, 보통 이런 배수체들이 좋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식물 작물로서 유용합니다.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